75년 전 미국 야간 전투기 편대는 푸파이터라고 불리는 비행 물체를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와 독일 경계 위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UFO 현상의 서막이었죠. 유럽의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5월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갈등은 수개월이 더 지나서야 끝을 맺죠. 3개월이 지난 8월, 미군은 일본의 도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굽니다. 소련은 첫 원자폭탄을 1949년 8월 29일 현 카자흐스탄인 스텝지대에서 시험했고, 이것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40년간 계속된 핵 교착 상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냉전이었죠. 어느 시점에 소련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며 너희는 공산주의고 우린 자본주의지만 괜찮아 하며 덕분에 전쟁에서 이겼으니 같이 잘해보자 이러지는 않겠죠. 몇십조 달러를 들어서 7만 개의 핵탄두와 핵 잠수함을 만들었죠. 그걸 선로와 발사대에 설치하고 해저에 설치했습니다. 전쟁이 시작하면 12초 안에 모든 게 끝날 수 있게 말이죠. 이러한 핵실험들은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1급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한 사건들로 이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1급 비밀로 남아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1947년 6월 미국 레이니어 산에 가까운 워싱턴 상공에서 민간 조종사 케너스 아널드는 미확인 비행 물체 대형을 목격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아널드의 증언에 따라 언론은 비행 접시와 비행 원반이라는 용어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목격 사건이 일어나죠. 1947년 7월 뉴멕시코 로즈웰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군정보 장교 제시 A 마르셀 소령은 로즈웰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된 아들의 방에 들어가 아들을 깨우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죠. 바로 UFO 내부에서 회수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제시 마르셀 주니어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Rather thick foil-like material, kind of not a shiny aluminum, but burnished or a slate gray type of aluminum metal. There was black plastic type debris like bakelite, which was shattered. It was very brittle. 오랜 세월 동안 로즈웰 사건이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아마 그때 처음이자 유일하게 당시의 미국 공군이 비행 접시를 포획했다는 신문 기사를 낸 것 때문일 겁니다. 워싱턴에서 그 신문 기사는 대혼란을 일으켰죠.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정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그게 진실이라고 말하기엔 그들이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에 비공식적으로 당시 미 대통령인 트루먼이 댈러스 포드워스에 있는 로저 레이미에게 권한을 주게 됩니다. 로즈웰 육군 공군 기지에서 발표된 기사를 당장 수습해야 한다고 말이죠. 언론이 로즈웰에 도착해 사람들을 취재하기 시작하면 모든 정보가 유출되고 되돌릴 수 없어지기 때문이었죠. 백악관은 로즈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인원에 대해 완전한 제재를 가합니다. 당시 UFO 내부 물건을 집에 가져갔던 제시 A 마르셀 소령은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죠. 대중에게 조급히 공개된 외계 우주선 추락에 관한 정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야 했죠. UFO 사건을 어떻게든 은폐해야 했습니다. 같은 날 늦은 시각에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나중에 제시 A 마르셀을 데려와서 알루미늄 포일을 들고 이렇게 말하게 시킵니다. 기상 관측 기구였습니다. 언론은 알겠어요. 그렇군요. 전부 틀린 정보였음을 밝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였어요. 그냥 풍선을 본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들이 처음엔 그것이 러시아의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바꿔가며 은폐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러시아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었죠. 바로 외계에서 온 거라고 말이죠. 당시 비행 접시라고 불리던 UFO 현상이 알려지고 우주 함선들이 나타나 지구를 파괴하는 우주 전쟁처럼 될까봐 전 국민이 걱정했다면 그 말은 곧
공군이 국민들에게 안전 의식을 주는데 실패했다는 뜻이었죠.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방부 내에서 UFO 현상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죠. 가장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미국 정부 UFO 감시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블루북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블루북은 미국 공군에서 운영했고 미국 정부가 초반에 시작한 세계의 UFO 연구 조사 프로그램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죠. 1947년에 프로젝트 4인으로 시작해서 프로젝트 그로지로 진화하죠. 그리고 프로젝트 블루북은 UFO의 목격을 조사하고 그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생각되었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물체를 목격한 사람, 착륙을 목격한 사람, 우주선 내부에 들어갔다는 사람, 우주선 내부로 납치되어 여러 가지를 봤다는 사람까지 말이죠. 그러니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을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젝트 블루북을 설립해서 UFO 목격담을 모으는 대외적 기관으로 사용하는 거였죠. 프로젝트 4인은 정부 은폐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었죠. 전 프로젝트인 4인과 그러지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연구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하기 바빴죠. 그러다 해체되고 프로젝트 블루북이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 조직된 팀인 프로젝트 블루북은 국가의 수도 바로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본 한 경이로운 사건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블루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52년입니다. 이 사건은 뭔가 달랐죠. 당시 미국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난 UFO 같은 거 안 믿어. 워싱턴 DC의 잔디밭에 착륙하지 않는 한. 그런데 정말 일어났죠. 낮게 날아 지나갔습니다. We'll bring you the dramatic story of what happened over our nation's capital just 1 week ago. 1952년 7월 미국 항공 광제사 에드워드 뉴전트는 레이더 화면을 통해 허가되지 않은 영공에서 7개의 미확인 비행 물체를 발견합니다. 곧바로 그는 상사에게 보고하죠. 같이 있던 다른 2명의 관제사도 확인하게 됩니다. 근처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공군인 윌리엄 브래디도 불덩이를 닮은 물체를 목격하고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 전혀 다른 기동성과 속도였다고 하죠. 그것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물으니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작은 흰 불이었다고 하죠. 당시 워싱턴에서 이륙 허가를 기다리던 조종사 SC 피어먼도 목격하게 되었죠. 이상하게도 프로젝트 블루북 사령관인 에드워드 J. 루펠트는 이 사건에 관해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알게 됩니다. 당시 미확인 물체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상공을 지나가게 되죠. 곧바로 F-94Z 전투기가 앤드루스에서 출격했지만 물체는 이미 사라졌죠. 시간은 흘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동일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의사당 위 상공에 나타난 것이었죠. 프로젝트 블루북 대변인 엘버트 M. 촉은 레이더 화면을 촬영하고 싶다는 기자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윌리엄 패터슨 중위는 물체 중 하나를 목표로 추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너무 빨랐기에 소용없는 일이었죠. 레이더에서 감지된 미확인 물체는 놀라운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무려 시속 1850km에서 11,200km까지 올라갔죠. 프로젝트 블루북 조사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자 내셔널 공항으로 가게 되죠. 제어방과 관제탑을 점령하고 직접 UFO를 목격합니다. 제트기가 출격하는 것도 보고 레이더도 보게 되죠.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침착하고 자제력 있는 인물이었죠. 늘 현실적이고 쉽게 당황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자 화가 나서 프로젝트 블루북 책임자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화를 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걸 격추하기 위해 전투기를 보냅니다. 전투기들이 쫓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추적했지만 그들의 기술은 미국을 뛰어넘죠. 그리고 그게 뭔지 전혀 모르고 말이죠. 당시 미국은 냉전 중이었고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두려워했죠.
미확인 비행물체 대형이 수도 위를 날 때는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 1952년 7월 29일 국방부에서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기자회견이었죠. 존 알렉샌드 샌퍼드 소장은 다른 군 간부들과 함께 국민에게 목격담을 전합니다. We can say that the recent sightings are in no way connected with any secret development by any agency of the United States. 현상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However, there have been a certain percentage of this volume of reports that have been made by credible observers of relatively incredible things. It is this group of observations that we now are attempting to. 이건 역사상 유일하게 세계 초강대국의 군대가 UFO 목격에 대한 기록을 대중에게 발표하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때일 겁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것이죠. 뛰어난 속도와 기동력을 자랑하는 외계의 비행물체가 지구의 대기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은폐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상공의 비행물체들은 세계에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왔다. 우리는 개입할 것이다. 핵무기는 너희뿐 아니라 이 지구 전체와 그 너머의 미지의 세계까지도 위협한다. 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UFO는 핵무기 기지 근처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사건들 중 적어도 2건에서 암호화된 활성화 시스템이 이유 없이 조작되었다고 하죠. 2010년 UFO 전문가 로버트 헤이스팅스는 공개된 미국 정부 문서와 전직 또는 은퇴한 미군의 진술서에 따르면 핵무기 시설 근처에서 UFO가 계속 목격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숨겨지고 부인되었죠. 도대체 어떻게 감추는 걸까요? 아마도 전쟁 때 개발한 첩보 도구와 허위 정보 도구 등을 모두 쓰는 거겠죠. 전략정보국에서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국가안보국으로 시작하겠죠. 기술을 쓰는 겁니다. 주요 언론사에 연락하고 3대 방송국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협조해야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따르겠죠. Files, either classified or unclassified, that would indicate that there may be extraterrestrial visitors overhead. First of all, the project is completely unclassified, and there is nothing in the records which would indicate that we have been visited by any advanced civilization. 당국의 은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격은 계속되었고 UFO 현상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무용지물이 되었죠. 프로젝트 블루북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사건은 1952년 데저트 스프링스 근처에서 목격된 비행 접시 사건인데 이곳은 바로 조지 애덤스키가 금성에서 온 외계인과 처음 만났다고 한 곳입니다. 애덤스키의 만남을 목격한 사람이 6명이나 됩니다. 1952년 11월 캘리포니아 데저트 센터입니다. 조지 애덤스키는 친구들과 별을 관찰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인생을 바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늘에 시가 모양의 물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조지 애덤스키는 쉽게 당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는 따로 떨어져 물체가 착륙한 곳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애덤스키는 우주선이 착륙할 때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지만 멀리에서 구분하기는 어려웠다고 하죠. 애덤스키는 조금 후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돌아옵니다. 금성에서 온 오톤이라는 존재가 곧 다가올 핵전쟁에 대한 경고를 했단 것이죠. 그 금성이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죠. I have, more or less on gestures and mental telepathy, as it is known, talk transfer. He does not speak. I mean, He didn't at the time, but I have met him since, and he does speak very well English as well as in the other language. 그들은 UFO를 보고 근처에서 시가 모양의 물체도 목격했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지역 신문사에 목격담을 넘기죠. 지역 신문사에서는 애덤스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곳의 흙의 샘플까지 채취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블루북 파일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스키나 6명의 목격자와 무관하게 애덤스키가 만났다는 그곳에서 UFO를 목격했다고 보고한 사람이었죠. 1952년 12월 13일 조지 애덤스키는 UFO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수술용 램프로 밝혀졌죠. 조지 애덤스키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프로젝트 블루북 사령관인 에드워드 J. 루펠트와 과학 고문인 조지 앨런 하이넥은 애덤스키에게 흥미를 갖게 되죠. 루펠트의 1956년 회고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 곧바로 그를 믿고 싶어진다. 수십 년 후 루펠트의 회고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블루북의 다른 참가자들의 진술서를 봐도 특히 프로젝트의 후반에 여러 사실들이 조작된 것이 명백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거나 미확인된 현상을 피하고자 노골적인 수고를 들여 기록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1953년과 1954년에 새 공군 규제 2개가 시행되었죠. 근본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군이 설명하지 않는 건 다른 과정과 체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오직 평범한 비행 물체로 확인될 수 있는 정보만을 대중과 언론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중들에게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려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정보만을 원했습니다. 대중에게 전달하는 해석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게 진실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언론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 안보에 관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실 수 없습니다. 기사를 써도 되지만 우리 입장에 반대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이익을 원한 겁니다. 그럼 언론사가 어쩌겠습니까? 집어치워 라고 하겠죠. 프로젝트 블루북의 가장 유명한 사령관은 제2차 세계대전 조종사였던 에드워드 J. 루펠트죠.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한 후 미확인 비행 물체 보고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독자들에게 1947년에서 1955년 사이에 있었던 현상에 대한 군 수사 현장의 이면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루펠트와 그의 팀은 외계 가설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블루북은 공군과 군대로부터 이 모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어떻게든 설명하라는 명령을 받죠. 기상 관측기구, 거짓말 유성, 뭐가 됐든지요. 미지의 영역이 매우 줄어들긴 했지만 정식 수사를 했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프로젝트 블루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민간인은 조지프 앨런 하이넥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고용한 과학자로 세계의 연이은 UFO 연구의 고문이었죠. 프로젝트 사인, 프로젝트 그러지, 그리고 블루북, 프로젝트 모두에 참여했죠. So if you put it in the word, use the word possibility and not probability, then I would have to say, I think as any scientist would have to say, it is certainly possible, yes. 그의 아들 폴 하이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프로젝트 블루북과 그 전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죠.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이나 육군과 함께한 근접 신관 기밀 작업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터넷 등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넥을 다시 끌어들이는 게 CIA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다른 관점은 그냥 국민을 안심시킬 평판 좋은 천문학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Among the tremendous noise or static or crud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of tremendous number of unreliable reports that are easily explained, there is this residue of most interesting cases that intrigue me in the same way that a good mystery story intrigues me. And I'd like to get the solution. J. 앨런 하이넥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공개 및 공개 회견을 했죠. 그는 프로젝트 블루북이 외계 사건을 덮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이넥은 배우를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뭔가 벌어지고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하이넥에게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이넥은 자기가 이용당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프로젝트 블루북은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신빙성을 잃도록 말이죠. We have not been hiding anything. The investigations have been made public. The explanations of those where there is a clear explanation have been made public. The hearing this morning was public for just that reason. 그러고는 나중에 입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현상이 물리적이자 심리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물리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이었습니다. 하이넥은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공군의 태도 말이죠. 하이넥의 과학적 관점과 달리 군사적 관점에서 알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 밖에서 전해지는 UFO 목격담들 때문이었죠. 1959년 6월 파푸아 뉴기니 보아나이입니다. 어느 날 보아나이의 성공회 교회의 평화와 고요함이 갑자기 깨지고 맙니다. 윌리엄 부스길 신부는 아무도 살지 않는 푸디산에서 강렬한 빛을 처음으로 목격했죠. 윌리엄과 그의 조수는 대기현상이라고 생각했고 곧 훨씬 더 특별하고 이상한 것을 목격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죠. 6월 26일 길 신부와 38명의 다른 목격자들은 파란 빛을 뿜으며 상공을 나는 큰 원반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목격담을 공개하게 되죠. What it's like to look up in the sky and see a totally foreign-looking object. They're just hovering, not very far high up, maybe 200 or 300 feet up in the air. 목격자들은 우주선 내부의 존재를 보게 되죠. 인간의 현상이었지만 길 신부는 직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요. 방문은 다음날 밤에 또 반복되었고 또 다른 25명의 사람이 이를 목격하게 되죠. Figures walking about on top and not the slightest noise whatsoever. And so we waved.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 존재들은 다른 세계나 평행 우주에서 왔을까요? 목격자의 수가 이렇게 많은 사건은 상당히 드뭅니다. 이제 문제는 우주 속 지적 생명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가입니다. And then suddenly it did go. And there was this amazingly incredible speed that the whole craft disappeared to nothing. 한 UFO 전문가가 길 신부를 만나고 난 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길 신부를 만났어요. 세계 교회 회의 때문에 우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셨죠. UFO 강의나 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책 또한 안 썼죠. 자신에게 만족하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만났죠. 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이죠.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지를요. 비록 자신과 전혀 다르게 조사하더라도요. 그 점에 상당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 CIA의 명령에 따라 로버트슨 패널이 설립됩니다. 이는 과학위원회로서 언론을 다루는 전략과 전술을 정립했죠. UFO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대중의 관심과 기밀 정보를 잘못 다루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규모의 허위 정보 방안을 세워 실행하고 대중에게 스며들게 했습니다. 공군은 늘 프로젝트 블루북을 없애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적절한 구실과 설명이나 이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서 콘돈 위원회 수사라는 게 시작된 거죠. 1960년대 말 콜로라도 주립대는 공군과 계약을 맺고 UFO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전부 조작된 거였죠. 에드워드 콘돈 박사는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우리 태양계 밖의 외계 생명체가 다음 만년 안에 우리 행성에 도착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콘던 프로젝트 보고서와 과학적 연구를 보면 UFO가 진짜라는 것과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악의 시기는 아마 1953년과 1969년이었죠. 1953년의 로버트슨 패널은 UFO를 토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결론을 끌어내려는 두 과학학술 토론회 중 첫 번째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결론을 보고했죠. UFO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만하고 집에 나가자.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프로젝트 블루북이 끝나고 5년 후인 1975년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이 로버트슨 패널 보고서가 임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UFO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없애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었죠. 하이넥은 이 모든 것이 UFO에 관한 주요 정보를 대중에게서 숨기려는 연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공식적으로 1969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2015년에 공개됐죠. 하지만 기록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근처에 살던 UFO 조사관 론 모서의 발견을 시작으로 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프로젝트 블루북 내에 기록된 많은 미군의 목격담이 드러났습니다. UFO와 관련된 공식 군사 서류를 판다는 신문 광고 덕분에 머서는 많은 상자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전직군 기지 장교의 차고에 보관되었던 이 상자들에는 서류가 가득 차 있었죠. 머서 덕분에 이 프로젝트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많은 양의 정보가 공개되었죠. 1964년 4월 뉴멕시코 서코로입니다. 그해 4월 말은 많이 더웠습니다. 특히 오후 5시 45분에 과속 운전자를 추격하던 순찰대원 로니 자모라는 더 더웠죠. 그는 800m쯤 떨어진 지평산 위에서 섬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처 다이너마이트 가게가 폭발했다고 추측한 자모라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I went up that little road for about half a mile, I guess. Came up to this little parking deal there on the side of the road, and I sort of glanced out of the window, looked to my left, and seen this white object on the ground. So I thought it might be a car that had turned over. So I was the real big Harry going out there to investigate, thought maybe somebody would be hurt. 놀랍게도 자무라가 발견한 물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연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물체 아래에 파란색, 주황색 불꽃만이 있었죠. 두려워진 자무라는 도망을 가게 되죠. 휘청거리고 먼지 나는 바닥에 넘어질 때 안경도 잃어버립니다. 폭발을 예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위를 보니 물체가 천천히 떠나는 게 보였죠. 하지만 로켓 추진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올라 사라졌던 것이었죠. 제이 아이넥은 로니 자무라와 만나 그가 목격한 것을 논하고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하이넥은 매우 감탄하게 되죠. 자무라가 믿을 만한 목격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건 직후 충격을 받은 기색이 보였고 그 후에도 사건을 회상할 때 일관된 진술을 했죠. 1940, 1950, 1960년대에 뉴멕시코에서 자주 벌어졌던 목격담 중 하나였기에 신빙성 있는 사건으로 취급됐습니다. 이 사건은 하이넥이 드디어 UFO에 몰두하게 만든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모은 증언들은 프로젝트 블루북의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결론을 부인했습니다. 미확인으로 분류된 목격담 중 현재 과학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적 발전이나 원리를 입증할 공군이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는 없습니다. 미확인으로 분류된 목격 물체가 외계 수송 수단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외계의 것이 분명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옵니다. 이건 더는 덮어두지 못하겠어. 그래서 프로젝트 블루북이 힘을 잃은 거죠. 다른 과학 분야에 대한 충분한 답을 줄 수 없었으니까요. 미국 공군의 가장 큰 연구는 1954년과 1955년에 이루어졌죠. 전통 있는 바텔 연구소에서 말이죠. 이 연구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3,201건의 사건을 분류했습니다. 결국 그중 21.5%는 진짜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행성의 어떤 거로도 분류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공군 장관은 겨우 3%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3%밖에 안 된다고 하면 쉽게 무시되지만 21.5%일 때는 추가적 과학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1969년 프로젝트 블루북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UFO 목격담은 12,618건에 육박했고 대부분은 자연현상이나 이상현상 또는 기존 항공기로 분류되었습니다. 사건의 6% 정도, 정확히는 701건이 설명 불가로 분류되었죠.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블루북이 폐지되기 3년 전에 보고되었습니다. 1966년 3월 텍사스 셰퍼드 공군기지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56세의 전기기사 에드렉스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 경계선을 넘어 운전 중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상상도 못한 채로요. 이 어두운 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춰도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디는 급정거하게 되죠.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앞을 바라봅니다. 자동차의 라디오와 엔진은 갑자기 꺼지게 되죠. 그는 차에서 내려 얼어붙은 채 길이 23m, 높이 2.5m, 넓이 3.5m의 우주선을 바라봅니다. 평생 처음 보는 물체였죠. 크기는 이랬습니다. 길이는 2.3m였죠. 여기에 지름 3m의 현창이 있고 조종성 덮개가 있었습니다. 착륙장치 다리가 4개 있고 그 사이 문이 있었습니다. 우주선 옆에 형상들이 서 있었죠. 낯선 상징이 새겨진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함선에는 TL4768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날개는 없었다고 하죠. 당시 인간이 만든 평범한 비행기에 있는 날개가 말이죠. 이 우주선 밑에 손전등을 비추는 남자가 있었고 여기에 현창이 있었죠. 자신이 드러난 것을 알아채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소리 없이 또 올랐고 시속 1000km의 정도의 속도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음속보다 빠르지만 음속 폭음은 들리지 않았다고 하죠. 에디는 자신이 막 목격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형 외계인이었을까요? 시간 여행자였을까요? 오늘날의 기술로도 인간의 과학은 그런 우주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륙할 때 같은 길을 주행하던 트럭 운전자들도 목격했다고 하죠. 그러니 이 우주선은 개별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1966년 셰퍼드 공군기지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지만 프로젝트 블루북은 이 강력한 증언을 정리해버리고 UFO 목격이나 UFO 존재 여부에 대한 정부기관의 입장과 모순되는 정보를 금지하는 정책을 계속합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홍보 활동에 불과하다는 이론에 신빙성이 추가된 거죠. 우리는 이제 국방부에 적어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혹은 지금까지도 AATIP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바로 선진항공 우주위협 식별 프로그램이죠. 국민, 언론, 대중에게서 감추고 기밀로 유지하는 블루북 같은 공공 프로그램의 존재가 이제는 더 믿을만해졌죠.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과학자로서 분열 정복 작전에 이용된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든 목격담을 부인하게 하려는 거였죠. 오늘날에도 오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UFO 사회와 과학계의 분리는 이 시대의 유물과도 같습니다.
1940년대, 1950년대에 걸쳐 군대와 정부가 사용했던 분열정복 전략의 유산이고 이는 음모 이론이 아닙니다. 민감한 항공우주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이러한 물체가 계속 만날 때는 뭔가 대처를 해야 하죠. 중요한 건 그들이 계속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군대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수년간의 관찰 결과는 검열 및 무시됐고 UFO는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강등됐지만 그렇다고 미군이 이 현상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거나 UFO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걸 멈췄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처했고 수년 동안 이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해왔죠. 우리는 프로젝트 블루북 이후로 UFO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이 이야기로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입증되게 됩니다. 창피하겠죠. 프로젝트 블루북의 철학적 견해는 UFO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사, 관측 도구나 토성, 거짓말 등으로 설명할 수단을 찾아왔죠. 프로젝트 블루북은 이렇게 말하는 대외적인 간판 같았습니다. 걱정마, 아무 일도 없어. 커튼 뒤는 보지 말고. 한 UFO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사해 왔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건 뭐든지요. 특히 기술에 관해서 매일 하루 24시간 몇 달 몇 년씩 1950년대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러니 블루북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고 그 후에 AATIP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늘 연구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기밀사항으로 분류하고 비밀로 해야 했다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는 더는 예전 같은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안 느낀다고요.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말할 때예요. 이봐 차라리 이런 비밀을 좀 공개하라고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하자고 말이죠.